이번에는 수면의 패턴에 대해 한번 볼까요? 늦게 자는 경우는 12시 반 이후에 잔다는 답변의 비중이 제일 높네요. 반대로 일찍 일어나는 경우는 아침 6시 이전도 있습니다. 주요 주제였었던 어떠어떠한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AI에게 요청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59.1%가 시도하거나 자주 해봤다 라고 응답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뜻을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네요.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면 거기에서 사용되는 설명은 더 늘어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데이터 분석가들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전국 학생 통계 활용대회 포스터들인데요. 제가 소개할 포스터들은 모두 초등학생 팀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첫 번째 주제, 당신의 잠은 안녕한가요? 이 포스터에서 주로 보이는 침대, 베개 등의 컨셉 등은 잠을 시각화한 메타포라고 표현합니다. 전반적으로 텍스트와 그래프가 많기 때문에 우선 제목을 보면서 내용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좀 재밌는데, 숙제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피곤했던 거죠. 여기에 선행 연구를 찾아서 미국과 한국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면 특징, 학습량이 많을수록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지, 수면의 질과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입니다. 초등학생들의 포스터에서도 파이차트를 많이 볼 수 있으나 이렇게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 데이터의 경우 누적 막대 그래프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수면의 양과 관련된 질문이 총 4가지죠. 각 질문의 하단에 답변에 대한 누적 막대 그래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 질문이 이후 답변들과도 다 연결이 되는데요. 9시간 이상 권장 수면 시간을 갖는 학생들과 적절할 수 있는 수면 시간, 그 다음에 부적절한 수면 시간을 갖는 학생들, 총 3가지 옵션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2, 3, 4번 질문의 답도 나뉘어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소 충분한 잠을 자고 있다고 느끼나요? 라는 질문에 수면 시간에 따라 답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평소 수면 시간과는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부분은 피곤함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주일 중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날이 거의 매일에 가깝다라고 답한 비중도 수면 시간의 부족성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날이 거의 매일에 가깝다라고 답한 비중도 수면 시간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면의 패턴에 대해 한번 볼까요? 늦게 자는 경우는 12시 반 이후에 잔다는 답변의 비중이 제일 높네요. 반대로 일찍 일어나는 경우는 아침 6시 이전도 있습니다. 이때 늦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침 9시 이후가 눈에 띄는데요. 처음엔 저도 이러면 지각 아닌가 했는데 아래 텍스트에서 답을 찾았어요. 평일에 못 자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대요. 즉 지금의 데이터는 평일과 주말을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부와 숙제 그리고 수면과의 연관성을 보겠습니다. 하루에 보통 숙제나 공부하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조사군 전체에서 24.8%를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 통계 분석의 재미있는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었던 평상시 수면 시간을 이 질문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합니다. 6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 중 권장 수면 시간, 적절할 수 있는 수면 시간, 부적절한 수면 시간으로요. 그럼 학습 시간을 줄이면 무조건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게 될까요? 긍정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학습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에서 부적절한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꽤 높죠. 그럼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기 사용입니다. 30분 이내로 자기 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면의 질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의 방향을 약간 바꿨습니다. 이때는 이전 질문에서 다음날 피곤한 정도에 대해 답한 3번 질문을 다시 그룹핑하는데요.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이 거의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다음날 매우 개운하거나 개운하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다가 전자기기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확인해보죠. 1위는 톡이나 메시지, 2위는 영상 시청입니다. 여기까지의 조사 결과로 학생들이 권장 수면보다 얼마나 적게 자고 있는지, 공부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수면의 질과 관련 있는 전자기기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말을 더하자면 질문의 방향에 따라 그룹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데 주목이 되죠. A 질문의 답에 따라 B 그룹을 나누거나 B 질문의 답에 따라 A 그룹을 다시 정리하거나 새로운 C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브리처럼 그려줘 그 뒤에 숨은 권리들입니다. AI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생각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AI를 이용한 그림체 따라하기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조사한 통계 포스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프로필 사진 바꾸기가 유행이었나 보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는데 1차 설문조사와 문제인식의 결과로 다시 2차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까지 분석해내는 과정이거든요. 데이터 분석에서도 실제로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실무에서 생각하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함은 날것의 데이터에서 전처리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돈된 데이터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보고서나 시각화하는 걸로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은 여기에서 다음 단계들을 거쳐 나가요. 액션이라는 걸 취합니다. 변화를 위한 액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나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다시 포스터로 돌아가자면 사전조사에서 AI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점수도 굉장히 낮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AI를 사용할 때 두렵거나 궁금해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보통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하는 엉뚱한 정보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입니다. 이 다음으로 AI에만 의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가 따라오네요. 주요 주제였었던 어떠어떠한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AI에게 요청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9.1%가 시도하거나 자주 해봤다 라고 응답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전 여기에서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대답한 40.9%가 궁금했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생성형 AI 사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처음 AI를 써보는 게 허가받지 않은 스타일로 이미지를 그리는 거라면 AI 사용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캠페인에서 확인한 내용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AI 이미지를 진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AI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환경용어 번역기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반성하게 만든 포스터인데요. 탄소 중립이나 제로웨이스트 같은 환경과 관련된 단어가 아이들이 느끼기엔 너무 어렵다. 초등학생들끼리 바꿔보자 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뜻을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네요.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면 거기에서 사용되는 설명은 더 늘어나고 어려운 용어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팀은 쉬운 용어 바꾸기 활동이라는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대체 단어들을 고르고 최종적으로 스티커로 투표하는 방식인데요. 투표 결과에 따라 우리가 정한 언어들을 쓰자라는 마무리를 했네요. 여기에서 기억할 만한 내용이 많은 말들이 어른들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환경보호를 전 세대적으로 실천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사용되는 언어는 어른들의 말로만 풀이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통된 언어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료는 계속 머릿속에 남았던 질문과 답변 하나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돌아보는 우리가 지켜야 할 기억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콘텐츠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죠. 이때 초등학생들에게 우길기에 대한 이미지를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설문조사를 이 팀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미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67%가 되더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하게나마 4개의 포스터를 공유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얻은 건 나나 내가 포함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도메인이라고 하긴 합니다. 도메인 지식이 있으면 데이터 분석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조사에 대한 중요성도 저는 느껴지는데
혹시 비슷한 주제로 다른 연구들이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을 취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의 자료들에서도 조사로 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 과정을 살핀다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